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영상은 한국, 일본, 중국 각국의 환율 차트를 보면서 왜 한국, 중국이 이런 기준금리 정책을 펴고 있고, 일본은 왜 제로금리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저희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좋지 않으니까 감기 때문에 그거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그 할아버지 밑에서 이제 채널을 오래 보시고 이런 분들은 약간 잘못된 지식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내가 환율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 이런 걸 알게 될 거고, 뭐 환율을 보면 무조건 대공황을 예측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국 환율이 저는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한국의 대공황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과 중국의 환율을 그동안 보지 않았던 그런 이유가 오늘 이 영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집중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이 영상은 이 환율 때문에 무조건 대공황이 온다 이 영상이 아니라 환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또 대공황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곁들이는 그런 영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중국의 기준금리 얼마입니까? 3.55%. 한국은 현재 3.5%, 일본은 마이너스 0.21%입니다. 자, 왜 이렇게 각국의 환율이 차이가 날까? 짜증나게. 다 똑같으면 될 텐데. 왜 미국은 5.5%일까?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각국의 통화 정책에 차이가 있어요. 각국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하고 한국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어요. 하지만 조금 그 결은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일본은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율을 얘기할 때 각국의 상황을 생각해서 환율 차트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중국 위안화, 달러 요 차트를 볼게요. 자, 일단 할아버지가 이제 이거 막 뜨면 다 망한대. 자꾸 공황이래. 근데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냐면 위안화가 약세가 되는 이유는 결국에 중국이 기준금리를 3.55%로 설정했기 때문이죠. 자, 중국이 기준금리를 팍 높였어요. 그러면 위안화는 강세가 되겠죠? 그러면 환율이 내려가겠죠? 근데 상황이 어때요? 상황이 어때요? 금리를 중국이 내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아니,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부동산 경기. 지금 부동산에 문제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중국에. 근데 그 상황에서 금리를 어떻게 올려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모든 어떤 지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제 지표가. 경기 침체에 이미 빠져 있습니다, 중국은. 아시겠죠? 한국도 빠져 있지만 중국이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중국은 경기 침체가 치명적인 이유가 뭡니까? 중국의 인구가 무려 15억이나 됩니다. 자, 13억 5천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인구는 15억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15억의 인구가 어마어마한 그런 고객이 있는 거죠. 제가 쉽게 설명하면 15억의 고객이 중국에 있어요. 그럼 이 내수 경제로도 중국은 활성화시키면 경제가 막 성장하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자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 그쵸. 요즘은 기술력까지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시장에 중국이 지금, 어, 어떤, 이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내세우고 있는 전략은 값싸고 가성비 좋은 제품을 내놓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먹히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은 그동안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로 중국의 경기 침체가 왔고, 그 이후에 중국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위드 코로나를 펼치면서 이제 어떤 이제 경기가 이제 회복하고 소비 심리가 늘어나서 다시 한번 이제 도약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예상과 다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위기가 오면서 미국이 그런 정책을 피워서 중국이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경기 침체의 국면에 있고
중국은 아마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이제 멈추게 되면 인하를 하게 될 겁니다. 금리 인하. 중국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산이 있고요. 인프라가 있고요. 경제 규모가 훨씬 크고 외화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국은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겁니다. 얼마까지 인하할지 모르겠지만 인하하기 시작할 거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3% 미만으로 인하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위안화가 너무 오르지 않는 선에서 아마 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쨌든 중국은 경기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할 것이다. 근데 중국이 가진 딜레마는 부동산 버블 붕괴. 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한국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 왜 제가 이런 선을 긋고 있을까요? 한국은 항상 IMF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이 그렇게 많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외환 보유고에. 왜냐면 한국이 그만큼 취약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금융위기가 오면 진짜 한국 끝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훈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보유를 했어요. 근데 지금 한국의 변수는 금이 좀 너무 없다는 거. 만에 하나 달러 패권이 생각보다 빨리 위협이 이제 돼서 달러 패권이 위기가 올 경우에, 그래서 중국은 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많이. 중국은 지금 뭐 브릭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브릭스도 약간 불협화음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중국은 쓸 수 있는 카드가 한국보다 좀 더 있어요. 근데 한국은 만약에 이제 뭐 달러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한국 이제 좀 큰일 날 수 있죠. 이런 이제 위험성이 있고,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외환 보유고를 많이 갖고 있지만 한국의 환율은 중국보다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은 중기축 통화국은 아니지만 위안화를 쓰는 인구가 15억이에요. 그쵸? 그러면 위안화가 훨씬 더 많이 풀려 있고 그것을 사용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겠죠. 규모가 훨씬 크겠죠? 거기다가 위안화는 해외에서 거래도 됩니다. 물론 미국만큼 많이 거래가 되진 않지만 일부 국가들은 중국과 위안화 거래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 한국 원화 10,000원짜리,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셨죠? 해외여행 가서 10,000원짜리 보여주면 이게 뭐냐고 해요. 이게 뭐냐고 해요. 절대 안 받아요. 이거 종이에요, 종이. 왜? 한국 돈은 쓸모가 없으니까, 외국에서. 이게 기축통화국과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의 차이점인 겁니다. 달러는 어딜 가서든지 사용이 돼요. 그래서 달러 패권이 막 완전 다 무너져서 뭐가 미국이 종말이 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달러가 이미 전 세계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달러를 한 번에 밀어낼 수는 없어요. 어떠한 짓을 해도, 그러니까 달러의 패권을 약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달러를 완벽히 밀어낼 수 있는 현재 미국과 짱뜰 수 있는 국가는 없고요. 그나마 이번에 브릭스, 예, 그게 만약 잘 될 경우에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환율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시다면 이걸 딱 들었을 때, 아, 한국이 답이 없구나. 왜냐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은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달러가 없으면 거래가 안 되니까. 우리가 IMF 온 이유가 결국 달러로 수출 수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IMF가 온 거잖아요. 그죠? 외환보유고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 한국은 항상 외환보유고가 고갈될까 이렇게 걱정해야 되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화폐의 지위는 세계에서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유럽은 유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한국은 이런 딜레마에 항상 빠져 있다. 그래서 한국은 환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또 한국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있을까요? 다른 나라보다. 다른 나라도 중요하지만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예요. 한국이 관광을 합니까? 아니면 석유가 나옵니까? 한국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한국에 관광객들 등쳐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뉴스들 여러분들 많이 봤죠. 한국 관광객들 등쳐 먹으려고 해가지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 안 좋다. 그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누가 한국에 관광 오겠습니까? 외화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결국에 한국은 한번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금융정책 잘못 피면 IMF 오는 거예요. 근데 이창현 총재가 너무나도 잘 해서 지금 환율이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환율은 우리가 어떤 공황을 이제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파동의 1파가 시작됐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이상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조심해야 되지 당장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하기 위해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망한다 이야기를 해서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국이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출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 잃어버린 30년이 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한국이 한 번에 폭삭 망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30년이 오면서 대공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의 대공황. 우리가 대공황의 전제를 했을 때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오는 거랑 한국이 잃어버린 30년이 오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면 한국은 마음대로 통화정책을 필 수가 없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한국은 마음대로 통화정책을 필 수 없는 이유. 자, 결국에는 한국이 미국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일본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의 엔화가 막 폭등하면서 다 망할 거라고. 여러분, 이게 엔화가 이때 이 정도의 가격인데 왜 이렇게 엔화가 강세가 됐을까요? 자, 일본은 돈을 마구잡이하게 푸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전략은 그랬어요. 일본이 정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값싼 물품을 해외에다 내다 팔면서 어떤 나라도 일본과 경쟁할 국가가 없었습니다. 1990년대 이전에.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일본은 세계에서 미국과 견줄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유망한 국가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요. 네, 70년대, 8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럴 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시겠죠? 우리는 일본하고 차이가 어마하게 벌어졌지만 지금 이 차이가 갭이 메워졌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사실상 경제적인 수준에 있어서 차이는 지금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일본과 한국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일본은 준기축 통화국이라는 점이에요. 자, 준기축 통화국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일본은 엔화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일본은 안전해. 왜? 일본은 해외에 안전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해외 부동산도 많아요. 예. 일본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옛날에 엄청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일본이 미국보다 더 벌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엄청 수출해가지고 먹고 팔아가지고 우리 소니 막 이런 거 유행했잖아요, 옛날에. 소니 아주 저 이제 애기 때 얘기예요. 저는 이제 잘 몰라요, 소니에 대해서는. 근데 소니가 굉장히 좋았대요. 응? 그런 시절에 우리가 살았는데 저 빼고 그런 시절에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삼성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산 제품. 그게 이 환율 때문이에요. 결국 환율이 엔화 강세가 되면서 일본이 수출 경쟁력을 잃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기술력이 치고 올라가면서 한국은 값싼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면서 게임이 안 돼서 한국에 밀려났죠.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나라에게 어떤 일본의 그런 기업들이 주도권을 내어주게 됐어요. 특히 한국의 주도권을 다 내어줬죠, 사실상.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비슷해졌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었다. 그래서 물가가 안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는, 그리고 주식도 제대로 안 오르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일본은 다른 나라와 역행을 한 겁니다. 왜? 사실 일본은 잃어버린 이 30년이 일본에게는 공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진국이 몰락한 사례, 그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는 얘기 여러분
익히 많이 들으셨죠? 일본은 부자예요. 엄청. 그래서 망해도 30년 동안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중기축 통화국이니까 찍어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일본은 IMF가 올 수가 없거든. 중기축 통화국 사기거든. 돈 찍어내도 되거든. 그러니까 일본은 막 찍어낸 거예요. 한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럼 한국과 일본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 한국이 엔화가 왜 더 올라도 괜찮냐? 아, 물론 더 오르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일본 당국이 지금 환율을 좀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장기 국채를 이제 한 1%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사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환율의 변동이 좀 생겼어요. 근데 일본 입장에선 지금 물가가 오르는 게 좋은 거예요. 아, 막 물가가 제발 올랐으면 좋겠어. 우리 30년 동안 이렇게 고통받았는데 이제는 우리 헐헐 날아가자. 이런 느낌인 겁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의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기회로 삼고 여기서 다시 옛날에 그 정말 그 영광을 되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의 자리를 가고 싶은 겁니다. G2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G3 하고 싶은 거고, 일본은. 그런 상황이에요. 한국하고 전혀 다르죠?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무슨 이게 엔화가 폭등한다고 일본이 갑자기 망합니까? 또한 일본은 버블이 많이 껴있지 않아요. 워렌 버핏이 여러분 버블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워렌 버핏이 왜 일본에 투자했을까요? 일본은 동쪽에 위치해 있고 전쟁에 대해서 가장 안전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총알바지잖아요. 여기 총알바지 있잖아, 우리나라. 중국이 대만하고 싸운다고 하는데 중국에 투자자들이 몰리겠습니까? 안 몰리겠죠. 미국하고 막 싸우고 있고 지금 미국이 중국 때리고 있는데, 응?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보다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사실 비슷한 상황인 거고요.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일본은 지금이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일본은 여기에 총력을 다할 거고, 일본의 상황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한국보다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일본의 니케이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피셜. 자, 이거 지금 버블이다. 다 꺼진다. 어디가 버블이에요, 여러분? 왜 버블이 아닐까요? 일본은. 자, 돈을 그렇게 많이 찍어내는데 왜 버블이 아닐까요? 돈을 그렇게 찍어내도 물가가 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경제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 왜 도대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만큼 경제 침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돼요. 한국이 디플레이션 찾아오면 일본하고는 다르겠죠. 왜냐면 한국은 중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찍어낼 수가 없으니까. 한국은 일본보다 더 끔찍한 경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은 돈을 찍어내서 그나마 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은 부동산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버블은 일본은 없어요. 일본 부동산 버블이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진짜 좀 맞아야죠. 예, 일본은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어떤 금융적인 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투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해외의 투자가. 일본이 저평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 일본이 이제 좀 살아나지 않을까? 잠깐만. 인플레이션이 문제인데 일본은 인플레이션이 와야 되는 상황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고 많고, 이제 워렌 버핏 같은 이제 큰 손들도 일본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자, 그리고 왜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느냐? 엔화가 여러분 지금 싸죠? 엔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엔화가 싸기 때문에 한국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 돈 뭐 1억을 투자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엔화가 지금 되게 싸. 그러면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겠죠. 근데 엔화가 갑자기 가치가 상승해가지고 엔화가 고평가가 되면 그거를 차익 실현해가지고 나오면 이득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일본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또 일본의 엔화를 이렇게 엔화가 이제 약세가 되면서 일본은 지금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이 현재 한국보다 2만 배는 좋은 상황이다. 제가 안타깝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현실을 얘기해서. 그래서 한국은 결국에 대공황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더라도 한국의 미래가 잘못될 수 있음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본하고 한국은 다른 상황이에요. 중국도 일본보다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나서 대공황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분석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유튜버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대공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각하지만 그것들을 준비해 나간다면 나중에 여러분은 대공황을 절대 극복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이거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환율 한국과 일본, 중국의 환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